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는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세 이슈로 인한 물가에 대한 부담은 또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죠. 밤사이 이것이 하나의 키가 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자극했습니다. 10년물 기준 4.5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자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침체됐는데요. 그렇다면 전일 국내 증시 제약바이오 쪽 굉장히 좋았던 분위기 살짝 꺾이는 걸까요? 그것을 또 조정할 기회를 써야 되는 것인가? 정말 섹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엔비디아가 그래도 굳건하게 미국 장을 지켜줬는데 국내 AI 반도체 진영 힘을 낼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해보죠.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 살피고 돌아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이 미국 경제를, 실물 경제를 서서히 압박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CPI 발표된 수치를 소화하면서 그리고 다소 실망스러운 포인트들이 있었던 대형 은행주들 여러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 소화하면서 특히 다우지수가 1% 가까운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급등 덕분에 나스닥 지수의 경우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6월 CPI 헤드라인 넘버를 보시면 전년 대비 2.7%, 근원 2.9% 상승이었습니다. 뒤어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지만 예상에 부합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관세의 영향이 조금씩 감지된다라는 시장의 진단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한 점이 증시에 부담을 줬고요. 오늘 관세와 관련해서 추가된 뉴스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리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의 32%에서 19%로 하향 조정이 되게 됐고요.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에너지 그리고 보잉 항공기를 대규모로 구매를 하는 대신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고품질 구리 그리고 희귀 광물을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6월 CPI 리포트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관세를 타고 반등한 물가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넘버를 보시면 발표치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2.7%, 이 전년 대비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수치는 0.2%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만 발표된 수치 2.9% 역시나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점. 하지만 이게 예상치에는 전체적으로 부합을 했어도 5월 달에 발표됐던 수치에 비해서는 숫자가 높아졌다라는 데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감을 자극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품목별로 어떤 품목들이 가장 많이 올랐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관세의 영향력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물가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이 항목들 1위부터 4위까지를 제가 여기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주거비, 자동차 보험, 외식 그리고 렌터카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관세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직접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수입을 통해서 이 판매되는 물건들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관세의 영향이 있는 이 항목들을 보니까 가정용 가구와 용품이라든지 가전제품, 장난감 등의 이 물가가 전월 대비 반등세를 보였다. 1에서 많게는 2% 가까이까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관세의 초기 영향이 일부 감지되는 데이터였다. 따라서 연준은 관망 모드를 유지하게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내리게 됐고요. 지금 CME 페드워치 툴, 그러니까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에도 금리 인하 나서기 어려울 거다. 동결 베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0%대에 머물러 있던 동결 확률이 현재는 4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년물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만기가 가장 길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가장 민감한 것이 30년물인데 이 CPI가 발표된 직후에 상승폭을 키우더니
5%를 돌파하는 움직임, 일중 고점을 바로 경신했고요. 10년물 금리 역시도 4.5%에 거의 근접해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물가에 대한 어떤 경계감, 우려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S&P 500 맵을 보시면 붉은색을 띠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돋보였던 것은 엔비디아의 4% 가까운 반등이었죠. 어제 들려왔던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H20 칩을 다시금 수출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다. 이제 이번 주에 젠슨왕 CEO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을 미리 좀 만났었잖아요. 여기서 수출 승인을 따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여러 월가 IB들이 목표가를 재확인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나왔거든요. 특히 멜리우스 측에서는 235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 1년 후에 시총 5조 달러 돌파 가능성을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브로드컴이 2%, AMD가 6%대,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이 기업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주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보시면 웰스파고는 이 은행의 실적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바로 NII, 순이자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은행 전체 이익의 60에서 80%를 차지하는 거대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5%대 급락을 했습니다. 블랙록의 경우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AUM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기는 했으나 문제는 매출이 미스를 기록하면서 6%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홀로 급등을 했던 종목은 시티, 호실적에다 더불어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1.9% 급락을 했습니다. 간밤에 북미의 판매를 그동안 15년 동안이나 재직하면서 담당해왔던 한 고위 임원이 사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키우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전시장 개장 이제 드디어 했다는 소식이 한편으로는 들려왔습니다. 다만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 이 자동차 시장 규모로만 봤을 때에는 3위에 해당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에게 유리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인도에서 판매량이 얼만큼 받쳐줄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알파벳의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수력 에너지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3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3기 규모에 해당하는 전략을 공급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점검을 해보시죠. 먼저 암호화폐 관련주들, 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 이제 이번 주에 크립토 위크고 하원에서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상당히 모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 13명이 반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부결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번 주에 다시 재표결에 들어가긴 할 텐데 문제는 이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뉴스를 소화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단숨에 11만 7천 달러대 아래까지 떨어졌고 서클이라든지 스트래티지 등의 관련주들의 시세도 약했다는 부분을 체크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비만약 관련주들 왜 이렇게 약했는가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GLP-1의 복제약 생산을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운자로나 젯바운드 등의 대표적인 비만약들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돈의 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렴한 복제약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약물 특허의 국유화 그리고 복제약 제조사와의 계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것을 과연 통과시켜 줄 것인지 지켜봐야겠고요.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오늘 충격을 받았던 이유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 MP 머티리얼즈 미국 안에서의 대표적인 히토류 수혜주로 최근 급부상을 하고 있죠. 애플과 5억 달러 규모의
히토류 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서 올해 안 그래도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20% 가까운 추가적인 시세를 가져가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트레이드 데스크 이번 주 금요일부터 NCS를 대체해서 S&P 500 지수 편입된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주가는 6%대 급등을 했고 반대로 후보로 거론이 됐던 로빈후드와 앱 러빈의 주가는 소폭의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이 뉴스들 국내 증시 어떻게 소화할까요?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악재성 이슈에 내어주는 포인트 자체는 미미하고 호재성 이슈에 더 민감하고 강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국내 증시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지수 모두 올랐죠. 전약 후강의 흐름은 옳았습니다. 코스피 0.4% 추가 상승을 보탰는데요. 미국에서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리면서 섹터별 순환이 계속 이어졌고요. 조선, 방산, 원전, 기존의 주도주에 플러스 반도체까지 함께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이 훨씬 더 좋았던 어제였죠. 120주선을 돌파했던 흐름, 1.6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을 필두로 한 대형 바이오 지수에 강한 견인이 있었고요.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함께 가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 각 섹터별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올랐는가 보시죠. 반도체는 일단 3개월 만에 H20 칩에 대한 중국 판매 승인이 있었습니다. 젠슨황과 트럼프의 회동 이후에 드디어 막혀있던 중국 시장의 일부 승인을 받아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긍정의 시각을 줬으나 이 중국으로 가는 H20 칩에는 저가형 HBM 사용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에 엔비디아 급등과 맞물려서 반도체 진영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죠. 삼성전자 어제 2% 추가 상승을 더하면서 63,7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계속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 반도체 진영을 그래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가 어제 뭐니 해도 가장 돋보이는 시세를 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이오텍 종목들의 신고가 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와 수급이 조금씩 쏠리고 있죠. 그 신호탄이 되어준 것은 알파벳의 메세라 투자 이슈로 인해서 D&D 파마텍 등에 대한 급등이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알테오젠의 상승과 D&D 파마텍 16%의 상승세, 섹터 자체에 조금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바이오텍 기업들의 하반기 기술 이전 추가 수출 기대감 등이 조금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원전과 전력도 나쁘지 않았죠. 메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력과 원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8%의 상승으로 잠깐의 조정 이후 다시금 힘내는 양봉을 기록해줬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어제 5%의 상승이었습니다. 일진전기 등의 다른 전력기기 쪽도 분위기가 좋았네요. 트럼프 측에서 700달러에 대한 에너지 AI 인프라 투자 관련한 행정명령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폴더블 쪽도 괜찮았죠.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거밍치를 통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이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름 방지 솔루션 등을 채택할 것이다. 무언가 탑재, 채택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구체화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폴더블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방산 쪽도 볼까요?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이슈, 유럽의 재무장 속에 한국의 입지, 그 내러티브가 한 번 더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방산 원전은 기존의 주도주로서 다시금 일어선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의 실적이라는 키워드에도 조금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어제
어제는 풍산이 17%의 급등을 기록했고요. 조금 중소형 방산주들의 강세가 좀 더 좋았어요. i3 시스템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2시 한 30분경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 로보티즈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왔죠. 바로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로보티즈가 납품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22%의 급등으로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뉴스는 많은데 시세로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로봇주들을 자극하게 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이젠, RNN과 같은 로봇주들 좀 뒤따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연속성은 어떨지 지켜보시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던 가운데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어제입니다. 일전에 보여드렸던 7월의 방송 내용이죠. 상반기는 사실 관세에 대한 압박, 대형 제약사의 실적 우려, 이벤트 부진, 기술 이전 기다림에 피로도 누적으로 인해서 조금 부진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금리 인하 분위기가 유효했다라는 점, 관세 압박의 해소, 빅파마의 바이오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받음직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발적인 순환매 반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연속성이 나오는 때를 기다려야 하고 외국인의 사모펀드의 매수 상위에 바이오 기업들이 꽤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분위기, 정부 측에서도 바이오를 밀어주고 있고요. 계기가 되고 있는 건 뭐 알테오젠이나 일동제약이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개별 이슈로 급등을 한 번씩 내어주는 종목군들이 계속 시장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게끔 붙들어는 줬습니다. 다만 다 같이 함께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지는 못했었는데 어제장에서는 이러한 힘을 좀 보여줬던 하루가 아닐까 싶어요. 비만 당뇨 쪽도 함께 올라줬고요. 플랫폼 바이오텍 기업들도 같이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거의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죠. 플랫폼 바이오텍, 조금 더 나간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CDMO 바이오 시밀러 쪽, 비만 당뇨 쪽, D&D 파마텍 그 메세라 알파벳 투자 이슈로 인해서 비만 당뇨 쪽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었고요.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모멘텀,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의 급등세, 리가켄 바이오의 추격 이런 것들이 플랫폼과 바이오텍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시켰던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장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위상을 좀 드러냈던 하루였죠. 생물보안법은 사실 재부각될 가능성이 언제 열릴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법안 제정 여부와 무관하게 빅파마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키워드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쌈바를 비롯한 에스팜, 바이넥스 등등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으로 어떤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그 치료제가 하나에만 효능을 보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효능이 있다더라라는 것이 확장이 돼가면서 적응증 확대로 인해서 다수의 환자 처방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기업들도 꽤 많았죠. 대표적으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비만 당뇨 쪽입니다. GLP-1 같은 경우는 당뇨 치료제인데 비만에 효능이 있다더라.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다더라. 이러면서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었죠. 어제도 D&D 파마텍, 케어젠, 펩트론 등이 이 이슈로 올랐었고 보틀리눔 톡신도 미용과 치료를 함께 겸하는 쪽에서 대웅제약, 휴젤, 메디톡스 등이 거론이 되는 거죠. 키투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색종 치료제였는데 18개 항암제로서 또 적용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항암 치료제로 부상을 했던 것이겠죠. 자, 바이오 진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이고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바이오 베터가 되겠죠. 바이오 시밀러는 오리지널 약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고 바이오 베터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약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오리지널 약품 대비 치료 효과가 우수하고 개발 기간이 단축되거나 환자의 편의가 증진되거나 이런 쪽인데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바로 피하 주사에서 이제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 제형으로 투여 방식을 바꿔서 업그레이드된 경우 알테오젠 그리고 램시마 SC, 셀티리온을 떠올릴 수 있는 거고요. ADC 부분에서 항체 약물 접합 치료제죠.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그리고 장기 지속형 혹은 경구용 치료제 이런 쪽에서 바이오 베터로 작용하는 게 펩트론,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등등이 될 겁니다. 이런 키워드 내에 있는 종목들이 확연하게 시장에서 바이오를 주목할 때 함께 가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이들이었죠. 이들의 굳건함이 사실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바이오 종목은 믿고 거른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바이오는 참 대응하기 어려웠고 언제든 임상 실패가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공포가 있었던 섹터였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알보리펩으로 대변되는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따박따박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 등을 실적에 반영시켜가면서 주가가 올라가자 바이오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올라갔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를 묶어주기 위해서는 이들의 굳건함이 필요할 텐데요. 알테오젠, 에이프릴 바이오, D&D 파마텍,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등등의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은 각계 전투로 개별 기대를 높여나가고 있죠. 물론 가장 앞단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테오젠이 될 겁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가 지금 굉장히 높죠. 10월 정기 이사회에서 공식 논의하게 될 건데 과거에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하고 나서 한 3배 정도 주가 뛰었던 것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LT-B4 같은 경우도 미국 특허 등록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이 ALT-B4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맥에서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꿔나간 특허 기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특허 등록이 일어나게 된다면 할로자임 이슈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러한 모멘텀 속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벌써 글로벌 제약사 7곳과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맺은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약금, 로열티, 마일스톤이 쌓여서 분기별로 수천억씩 낼 수 있다라는 하나증권의 보고서도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알테오젠의 신고가 흐름 어제 나온 거고요. 5% 이상의 상승으로 47만 원을 바라본 채 끝이 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기관이라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D&D 파마텍. 알파벳의 메세라 투자 이슈로 기술 수출 이력이 부각됐고요. D&D의 경구 제형 기술이 적용되고 그것이 효능을 입증하는 파이프라인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D&D 파마텍의 급등 이것이 비만 당뇨 치료제의 관심으로 어제 이어졌었습니다. 펩트론이나 케어젠, 블루엠텍 등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낸 이유가 되겠죠. 그 외로 본다면 어제 이제 다른 종목들 갈 때 잘 못 가고 있다가 관심을 받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눈에 띄었습니다. 글로벌 임상 2상을 2건 진행하고 있고 룬드백이나 에보뮨 등의 글로벌 업체들이 함께 그 임상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플랫폼 딜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각 플랫폼의 브랜딩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개별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요. 충분한 현금 여력이 확보돼 있다라는 점도 부각이 되면서 어제장에서는 10% 상승으로 2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BBB 셔틀 플랫폼 기술인 ABL 바이오나 펩트론은 어제 루프원의 식약 처가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보인 거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ADC 부분에서 앞으로 파이프라인 20개를 확보할 의지를 CEO가 드러낸 바도 있습니다. 이들 종목이 시세 유지를 해주면서 바이오의 신뢰를 쌓아가 준다면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는 언제든 자극될 수 있겠죠. 다만 임상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은 사실 언제든 리스크로 약간 열어두긴 해야 될 겁니다. 그들의 굳건함이 유지되길 바라면서 지켜가 보도록 하죠. 자, 시세는 어땠을까요? 알테오젠 상반기 21%, 하반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26% 상승이고요. 리가캠이나 에이프릴 바이오 모두 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상반기에 이제
사노피 등의 여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았었고 하반기는 조금 상반기 대비는 약한 흐름을 나타내네요. 보로노이도 상반기가 더 좋았습니다. D&D나 펩트론도 상하반기 다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상반기에 부진을 떨치려는 듯 일단 하반기 분위기를 좋게 유지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하반기 쪽 들어서 더 분위기를 타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이 시세가 연속성을 띨까라는 기대를 갖기도 전에 하필 미국에서 밤사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비만 당뇨 업체들이 선전을 하는 등 경쟁 격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헬스케어나 일라이릴리 등의 비만 쪽 종목들이 앞서 체리랭커 보여주신 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전일의 상승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만 분명히 금리 인하 기조 속도는 느리겠지만 그 기조는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또 고민하는 시기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오늘 바이오에 대해서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좀 풀어가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금리가 이쪽도 불편하긴 매한가지죠. 나스닥 차트입니다. 출발할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엄청난 갈등이 느껴져요. 상승폭을 줄였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결국에는 반납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상승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엔비디아였습니다. 4% 상승, AI 칩 중국 수출의 일부 허용이 힘이 되어줬고요. 엔비디아와 반도체 진영이 비교적 견조했다. 다만 빠진 이유는 CPI에서 관세발 물가 상승 우려가 등장을 했고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이후 일부가 이자액이 둔화됐거나 JP모건이 관세로 인한 여러 가지 경고를 던진 점 상승분을 반납하는 요소가 됐죠. 그래서 나스닥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정말 강보합권을 겨우 지켜낸 수준이고요. 이슈로 본다면 엔비디아와 중국 기업들이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올라갔고요. 애플이 히토류 쪽에 투자했다라는 소식 MP 머티리얼즈의 급등으로 이어졌죠. 반면에 암호화폐 법안 표결 실패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 등의 종목들이 떨어졌고요.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헬스케어 진영이 빠졌다. 이 정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봐야겠죠. 오펜하이머 측에서 반도체 오르긴 했는데 더 좋을 거야 라는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거고 전장과 같은 첨단 자동차가 반도체 수요를 계속 이끌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다. 알파벳, 메타 등등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내용이 그 뒤를 이었고요. 이러한 것 덕분에 나스닥이 그래도 상승할 수 있었던 거겠죠. 11개 업종 중에 테크를 제외하고 10개 업종이 하락했었던 밤사이 미국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진영만 좀 도드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국내 반도체는 어떨까요? 일단 H20 칩에 대한 수출 재개는 긍정적이겠죠. 이 부분이 막혀서 일정 부분 엔비디아와 HBM 진영의 센티에 또 실제로 숫자 데이터에 좀 충격을 주긴 했었으니까요. AI 칩 원가의 20-30% 수준을 차지하는 게 바로 HBM이고 또 GDDR까지 중국으로 다시 수출 재개가 일어나는 것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엔 나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AI 칩을 제작하는 TAMC 아니고요. TSMC입니다. 이쪽과 거래하는 장비사들 역시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에이직 랜드 등을 비롯해서 디자인 하우스나 장비사들 몇 개를 적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를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관세 우려가 좀 축소되고는 있습니다. 트럼프의 타코 기대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높게 던졌던 숫자에서 각 국가별로 협상하면서 관세율을 좀 낮춰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죠. 인도네시아도 그 예를 들 수 있죠. 다만 관세발 물가 부담은 상존합니다. CPI 등에서도 일부 확인하자 10년물 국채금리가 뛰었고요. 이것은 금리 상승이 불편한 섹터에는 당연히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법안 표결 실패 이슈가 있었죠. 코인 쪽의 변동성이 좀 커졌는데요. 비트코인 장기 대량 보유
보유자의 매도 이슈도 꽤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코스피 34% 올랐고요. 코스닥도 20%나 올랐습니다. 언제든지 살짝 조정이 나온 법도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기대치도 높죠. 그래서 어떤 변수로 인해 떨어질진 모르나 그것이 금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열어놓고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측면에서는 여전히 AI 쪽이 좋았죠.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칩이나 유리기판, 기판, 전력 원전, CCL 쪽을 열어둘 수 있을 겁니다. 원전에서는 여야가 SMR 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CCL 쪽도 두산과 파미셀 쪽의 데이터가 괜찮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판인데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애플의 키워드로는 이제 폴더블과 히토류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애플의 폴더블폼 납품사로 기대되는 쪽들 삼성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덕산네오룩스, KH바텍, 파이넴텍, 삼성 SDI, LG 이노텍 등등의 기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개발 종목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짚겠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가 쏘아올린 로봇에 대한 관심. 아직까지는 모두가 휴머노이드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좀 비싸기도 하고 대량 생산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좀 뜬구름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다만 피지컬 AI로 가는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겠죠. 인지하고 판단하는 AI, 피지컬 AI, 로봇과 자율주행의 키워드는 계속해서 이제 첨단 시장에서는 자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로봇에 대한 뉴스들 어떤 게 나왔나 보실까요? 네이버가 MIT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뉴스, 단독 뉴스입니다. 들려왔는데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에 집중을 하고 이제 물리적 부분은 좀 외주를 맡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뉴스고요. 로보티즈도 처음에는 단독 뉴스였죠.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연내 공급한다라는 소식. 또 단독 뉴스였던 한화 로보틱스 배터리 제조 로봇 수주 잭팟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러니까 로봇 쪽은 지금 거의 다 단독 뉴스가 많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유니트리 CEO, 중국의 유니트리 CEO는 로봇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했고요. 국내에서는 로봇 스타트업들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로봇은 늘 그러했듯 뉴스가 정말 많은데요. 일단 로보티즈가 시세로 보여줬고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로봇에 대한 액션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로봇은 일단 레이더를 세우고 한번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판이 깔려야 되는데 기판주 요즘은 어떤가요? 자, 올해 흐름을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정말 좋았죠. 122%, MLB 기판의 대명사인 이 종목은 올라섰고요. 심택도 언제 이렇게 올랐나 모르겠습니다. 131%의 올해 정말 좋은 폭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기판 쪽도 일정 부분의 종목들은 판이 좀 깔려가는 듯한 흐름인데요. 엔비디아가 제2의 HBM으로 보고 있는 소캠을 올해 80만 장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버용은 HBM, 엣지용은 소캠이라는 점을 과거 단독 뉴스 때부터 계속해서 소캠 이슈 짚어가면서 저희가 정리를 했던 바가 있었었는데요. 저전력 특성을 갖춘 LPDDR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기판 업계에는 또 새로운 먹거리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주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떠올려 봤을 때는 사실 삼성전기도 일어설 법도 한데 MLCC, 기판, 카메라 모듈, 전장 키워드 다 들고 있어도 조금은 무거운 이 종목입니다. 이러한 기판주들도 왜 이런 종목별 차별화가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 오늘 전략 시간에 풀어가죠. 자, 오늘은 엔비디아의 중국 공급망 박람회 참가 이슈 있습니다. 여기서 젠슨왕의 어떤 코멘트가 있을지를 좀 봐야 되고요. 미국의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내일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형사재판 3심 선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지 여부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요.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 그리고 TSMC의 실적도 내일 오후에 나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바로 얼마 전에 폴더블 쪽을 미나앵커가 짚어주셨는데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에 대해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이번의 상승이 계속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자.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점들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장에서 이렇게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또 한 번 나타났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전일장 움직였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 주인공은 바로 파이nem텍이 되겠는데요. 파이nem텍이 정규장에서 29.9%의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그 아래로 보시면 KH바텍도 9%대, 파인테크닉스도 9%의 상승, BH도 6%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기는 했지만 덕산네오룩스가 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10%대의 강세를 기록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까지 14%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에 또 상승을 했으니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해지고 여기서 내릴지 오를지 더욱더 긴장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어떠한 점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점들이 리스크로 짚히고 있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폴더블폰 부품주들이 왜 다시 지금쯤 무대 위로 올라섰느냐. 일단 결국에는 삼성 쪽에서도 폴더블폰 신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애플에서도 폴더블 아이폰을 2026년 하반기에 양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함께 맞물리면서 결국에 우리나라 부품주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애플 쪽의 폴더블 아이폰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협업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자극 요인으로 적용이 됐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폴더블 폰 OLED 패널을 2년 동안 독점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향한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에서 부품사를 대상으로 이 부품 가격을 10% 인상을 하겠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IM증권 리포트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이러한 악재성 뉴스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가져봐야 한다라는 IM증권의 시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쪽으로 덕산네오룩스를 꼽았는데요. 덕산네오룩스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애플이 만약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러브콜을 보낸다면 그 콩고물은 덕산네오룩스가 가져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전일장에서도 덕산네오룩스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심상치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제 증권가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15일 기준으로 또 한 번 폴더블폰 관련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새롭게 발행이 됐는데요. IBK투자증권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쯤 접힐까 열릴까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지금 사실 2019년부터 애플에서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나왔었는데요. 다만 그 이후에 뚜렷한 뭔가 결과물이라든지 가시화된 뭔가 절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늘 기대하고 실망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애플의 폴더블 폰 이슈는 양치기 소년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양치기 소년이라고 해서 늘 거짓말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기대감이 불러들고 있는 이유는 이번 애플이 이번에는 진짜 2026년 하반기쯤에 양산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애플과 삼성의 이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을 했고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하락세가 도드라졌고 여기에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많이 악화가 됐다. 그리고 이 악화된 실적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단가가 높은 신제품을 출시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폴더블 폰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새롭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애플은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점유율 하락으로 인한 이 실적 부진을 판가 상승으로 만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이폰이 한 100만 원대, 150만 원대에 책정이 되어 있다면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예상 가격이 약 290만 원에서 362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치품으로 이런 폴더블 폰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에서 땡겨올 수 있는 매출 하나를 팔아도 찍히는 숫자가 높아질 테니 점유율 하락을 판가 상승으로 만회하겠다라는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IBK 투자증권에서는 출시 지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아이폰 전용 라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가시화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 쪽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수요 또한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냥 단발성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전만큼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랫동안 시세를 연출할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IBK 쪽에서는 패널과 관련해서는 덕산 네오룩스를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는 IBK뿐만 아니라 앞서서 짚어드렸던 IM증권에서도 수혜주로 꼽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소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애플의 협력이 강화될 경우 이쪽 덕산 네오룩스 쪽으로도 시세가 연출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커버글라스 소재 UTG가 이번 애플 폴더블 폰에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중국 기업도 경쟁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도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점 아예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도인시스가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 상장이 되지는 않았고요. 7월 23일에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도인시스도 함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이제 FPCB 관련해서는 BH, 외장 힌지와 내장 힌지는 각각 KH바텍, 파이냅텍이 짚히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일단 폴더블 폰 관련 종목 내에서는 힌지 쪽이 가장 유망하게 꼽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쪽은 KH바텍 그리고 전일장 상한가를 찍은 쪽은 파이냅텍이 되겠습니다. IBK 투자에서는 지금쯤 이제 밸류체인 합류가 기대되는 소부장 업체에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고요. 폴더블 아이폰과 삼성 폴더블이 함께 출시가 될 경우 합산 출하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는 결국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 종목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살펴볼 텐데요.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파이냅텍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힌지 쪽이 가장 유망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냅텍이 바로 이 힌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이번에 거밍치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연구원이 파이냅텍이 애플 폴더블 폰 출시 과정 속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4가지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 애플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무주름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 폴더블 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 파이냅텍이 또 주요 공급사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협력사인 파이냅텍의 이 내부 힌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급 점유율은 80%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 1분기 파이냅텍의 힌지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파이냅텍 쪽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H바텍 살펴드릴 텐데요. KH바텍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짚어드린 바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분기 대비입니다.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무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도 체크해 봐야겠고요. 폴드 단말기 부품의 단가가 소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 매출액이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전분
전분기 대비 8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장 부품 쪽도 지금 신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점까지 KG바텍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까지도 폴더블 폰을 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실체 있는 기대감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들을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지금 매수 관점에 유효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장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요소보다 기대하는 요소들을 더 민감하게 반영시키는 그런 장이 전개되고 있네요.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하나둘씩 살펴보죠. IBK 투자증권 함정남 사장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오시는 날 시청률이 평소에도 좋지만 유독 더 좋아서 오늘도 기대가 가득 듭니다. CPI 해석부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한 물가 우려가 일부 좀 반영됐다라는 해석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이거 좀 불편할까요? 관세가 인플레에 자극을 준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제일 불편하게 느껴지고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CPI를 객관적으로 제가 수치를 딱 봤었을 때 순간적인 제 느낌은 생각한 대로 나왔네 라는 거였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장 시작 때 어저께 미국 장 시작할 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자, CPI를 뭐 해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솔직히 관세를 이렇게 매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어떤 물가에 전혀 반응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미국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정도 해석을 너무 과잉 해석하지 말자라는 것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를 인플레로 전가시키는 것을 너무 과잉 해석하지 말자라는 것이 일단 저의 기조 마인드입니다. 로보카 폴리 장난감 1.5% 가격 올랐다고 이거 봐라 지금 관세 때리더니 결국 우리 아들 장난감 못 사주네 이렇게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라는 게 기저 베이스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되게 타이니한 이슈가 되네요. 그렇죠. 미국 장이 올라온 이후에 한번 조금 뭐 쉬어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을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지금 이것이 뭐 무시할 상황이다. 이건 네. 아니죠. 어차피 어쨌든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일 텐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이슈 중에 하나에는 어쨌든 미국이 지금 감세를 통해서 재정을 늘릴 때 국채를 찍어낼 것 아니냐.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다면 수급적인 이슈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만약에 진짜로 인플레 자극하는 이슈가 났었다면 지수가 더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관세와 인플레 연결선상에 있는 것은 우려한 사항은 맞지만 CPI 이번 자체가 근본적으로 너무나도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장의 기저 베이스에 깔려있는 기대감에는 어저께 CPI가 발표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위터 올렸잖아요. 이거 봐, 금리 내려라고 얘기했거든요. CPI가 오르든 말든 어쨌든 지금 2.789 이 사이에 있는데 4.5% 여기에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을 다시 파월 연준은 압박하고 있고 지금 다른 것으로 발목을 잡아서 지금 파월 연준을 해임하려고 하는 네. 만약에 해임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리스크한 일인데 이렇게 해임을 시키면서 금리를 가속화시킨다는 거 하지만 아주 기저에는 그럴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둔 유동성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뭐 시장은 조금 쉬어갈 명분을 찾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에서는 예의주시하되 관세로 촉발된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과잉 해석하지 말자라는 것을 기저 베이스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하지만 살필 내용은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호재성 혹은 기대 요소가 있는 쪽들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진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IRA 얘기가 나오고 있는 찰나 엔비디아가 미국의 H20 칩 수출 승인을 또 따냈다라는 소식과 속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진영이 올라가는데 어제는 이제 저가형 반도체 저가형 HBM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하긴 했지만 결국 엔비디아 이슈에서는 아직은 더 밀접한 게 하이닉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 질문 드릴까요? 삼성전자가 좋아요? 하이닉스가 좋아요? 아니면 소부장 뭐 살까요? 이 정도면 한 6대4 반반 전략 가져가세요. 둘의 성향이 워낙 다른데 예를 들면 모니터랑 노트북이랑 나이키 운동화랑 뭐가 더 좋아요? 이제는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삼성전자가 그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반반 전략 6대4 전략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젠슨왕이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 중국 수출의 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제 중국길이 열렸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때 제가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관세와 관련돼서 1차 협상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잡혀가고 있구나. 요거 줄 테니 히트를 내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로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카드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저는 반도체 이슈 자체보다는 이쪽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어저께 주가 잘 버텨냈죠. 사실은 이 호재가 더불어서 더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될 놈 되리잖아요. 금리가 고금리일 때 강한 놈이 더 강하고 시총 빅테크, 시총 상위 기업들이 더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H20칩만 보면 이 정도는 미국에서 줘도 되는 칩이에요. 이미 중국에서는 자체적으로 딥시크라는 것을 생성형 이것의 AI를 개발한 상황에서 H20 정도는 줘도 되는 카드다. 지금 핵심은 H100 그리고 그 이상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줘도 돼. 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 시작하자마자 엔비디아가 좀 밀릴 때 이것을 끝까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주가는 잘 버텨냈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 활로가 이 길이 열렸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좋은 것은 실제로 당연시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겠다. 그 주가를 지켜내는 충분한 명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국판 활로가 열린다? 그러면 우리도 중국향 수출하는 기업들에게서는 조금 너네는 수출하지 마. 중국에다 주지 마. 이렇게 말하기에는 명분이 퇴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매출이 높은 기업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SNS텍이 40%, 코미코가 32%, FST가 20%로 추정되는데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삼성전기와 그 궤를 같이 해요. 주가 그림 자체는. 어쨌든 중국향 매출 기업이 좋았었던 반도체 소부장 내지나 IT 기업들 어저께도 일부 좀 강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쪽에 조금 시선을 좀 가져가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따로 또 조금 추려주셨네요. 네. 주성, 코미코, FST, SNS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이나 혹은 기판 쪽은 어떻게 보세요? 속햄 얘기가 나오니까 또 기판이 대두되고 있는데 보니 이수페타나 심텍은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대덕전자 뭐하니? 이런 생각도 들고 삼성전기는 언제 가려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심텍이 달라졌어요. 네. 그죠? 어저께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의미로 막 구분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시장에서 증명이 됐으니 탄력은 심텍이 가장 좋구나. 앞서서 움직였을 때도 그랬는데, 조정을 줄 때는 심텍은 같이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일단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삼성전자는 좀 별개 이슈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만약에 시장이 원한다라고 말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무죄 판결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삼성 이재용 회장님께서 국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어떤 여력이 좀 그렇죠. 생길까? 그런 네. 부분과 관련돼서 깜짝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 국내의 반도체 공장 투자 이거는 또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재판 결과가 아니더라도 반도체가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 안에 생산 설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된 전공정단에서의 분위기가 좋은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ING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눈여겨볼 만한 종목, 그다음에 전공정단, 반도체에서 섹터를 좀 넓혀간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택이라는 종목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GDDR6 7 시리즈 이쪽과 관련돼서 DDR5에 넘어선 DDR6, 7이 이제 그래픽 카드와 연결된 것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하반기에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뭐 심택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또 제주 반도체도 좀 요즘 계속 눈에 보여요. 제주 반도체는 반도체 팹리치 업체인데 이전까지는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된 주였다가 저전력 반도체였잖아요. 근데 지난 이번 상승에 올라왔었을 때 미국 양자 경제 개발 컨소시엄에서 이 컨소시엄이 이제 국내 제주 반도체를 방문했었다라는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뭐 갭을 잘 메꾼 자리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지난 시간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던 DB 하이텍도 이제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다면 DB 하이텍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이에요. 60%가 넘는데 뭐 중국에서 IT, 뭐 이구안신 사실 이 논리로 DB 하이텍을 좀 설명드리기는 조금 이구안신이 뭐 언제적 이구안신인데 근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외 전통 소부장 종목을 본다면 PSK라든가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솔브레인, 파크 시스템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군들 살펴주셨습니다. 이재용 회장님 생각하면 저희 막 다 떠올리는 그 짤 있잖아요. 이렇게 쉿 하는 거. 네네. 근데 그러면 저희가 시크릿으로 네. 반도체 포트를 좀 짜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차장님께 한 3억으로 했을 때 엔비디아, 하이닉스 소부장, 전 반도체만 좋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3억으로 어떻게 적정히 배중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모두에게 공통된 솔루션을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른 비율로 나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이에요. 네, 공격적이시라고 한다면 소부장 여러 가지 깔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으로 네, 중소형주의 탄력을 더 노리고자 하시는 분들 좀 저와 좀 비슷한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뭔가 이제 반도체 쪽을 했으니 자연스럽게 또 다음 질문을 드려봐야 되는 게 조방원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약간의 시소하고 있는 느낌인데 어제는 물론 좀 반도체와 조방원이 함께 분위기가 괜찮았지만요. 조방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은 약간 쉬었다가 또 올라가주면서 계속 박스권은 유지해주고 있는 느낌인데 의미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방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대장이라는 것이 꺾일 때 쉽게 잘 꺾이지 않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추세를 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잘 꺾이지 않은데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나와 있는 뉴스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호재들이 충분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주를 받아낼 것들이 많다라는 것 또한 시장 참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다소 수급의 리더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LIG 넥슨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위치가 다른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저께 뻗쩍 풍산이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풍산은 후발주자의 모습도 있고 또 하나는 즉 구리 가격과 네. 지주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방산의 순환매 속에서 이제
마지막 랠리라는 말은 좀 조심스럽겠지만 다음 주자로서 자기가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방산 섹터 여기서 된다 만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저라면 그냥 기술적 대응을 최전제로 한 대응만 짜갖고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마지막 랠리에서는 이제 자꾸 마지막 랠리라는 표현을 쓰네요. 제가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지금. 조금 더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더 조심해서 편안한 선택지를. 조심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제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 이번에 갈 때 중소형주가 못 갔어요. 코츠 테크놀로지가 방산에 갔었으면 이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번에 랠리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전이라고 한다면 증권가 리포트가 나왔어요.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인데 실제로 체코 원전은 된 거예요. 네. 됐는데 프랑스가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리스크가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체코 원전과 관련된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주가에 좀 충분히 반영된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이슈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수주라든가 다른 기업이라든가 이제 뭐 저쪽 SMR 쪽에 대한 키워드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냥 조금 아직은 지켜내고 있다. 아직은 나의 매력은 끝났지 않았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 원전주들이 조금 답답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었죠. 이 안에서도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고 밑에 조정받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종목들 많죠. 앞서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갈 때 같은 박자로 뛰었던 종목이 BHI가 있고 그 다음 단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한전 기술, 뭐 한전 KPS, 그다음에 뭐 우진 엔텍 이런 종목들까지도 시야를 넓혀보고 일단은 같이 볼 영역까지 원전주들, 중소형주들은 조정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전에 말씀 주셨던 5월 12일 종목의 코츠 테크놀로지랑 MNC 솔루션인데 MNC 솔루션 벌써 많이 올랐거든요. 이 종목도 보유자는 홀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도 될 놈 안 될 놈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MNC 솔루션 뭐 아직은 뭐 지금 이 파동 내에서는 많이 올랐다 요거보다는 보유자들은 일단은 이쪽 앞단에서 그 시그널이 뜨길 때까지는 조금 더 홀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는 놈이기 때문에 네, 급한 매도보다는 좀 눈여겨서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갖되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랑 닮았네요. MTN이랑. 저희가 지금 가는 놈, 될 놈 될 약간 이 키워드를 가지고 시청률 고공행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랑 죄송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어필을 해야 더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니까요. 가는 놈, 될 놈 될라는 종목들 일단은 유지하면서 홀딩하되 전체적인 방산 섹터에 대해서는 끝난 것은 아니나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적정히 이익을 챙기는 것 또한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한 2주인가? 전에 제가 차장님 바이오 특집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필 그 특집 잡아주셨던 날에 이제 회사 일이 생기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특집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 맞을까요? 스타트가 될 뻔했는데 오늘 조금 불편해졌죠. 자, 일단은 코스피가 오를 대로 올랐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위치가 괜찮아 보인다. 가장 앞서 보이는 것은 제약바이오일 것 같고 그 다음 뒤에서 이 백그라운드를 2차 전지가 해줄 것이냐 반도체가 해줄 것이냐라는 상황 속에서 어제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가겠다라는 의지. 제약바이오가 왜 강할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기저베이스에 깔고 있는 것은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관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관세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이 바뀌느냐 마냐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청정지대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오 쪽에는 관세를 1년 유예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지금 시장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이제 실적 시즌이란 말이에요. 어저께 미국
은행 실적주들 실적 잘 나왔거든요. 예상보다 못 미쳤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말이지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더 좋았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주가는 많이 올랐네. 이런 분위기였지만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거다라는 이런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의 키워드가 잘 맞물려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좋았던 자리에서 약간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슈가 등장했지만 그것을 재해놓고 본다면 여전히 제약주들은 조금 코스닥이 갈 때는 가장 앞서서 가는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별 종목들의 이슈는 다 천차만별 자기만의 이유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알테오젠을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삼봉은 없다. 쓰리바닥이라는 말은 있지만 삼봉을 찍고 내려간다는 말은 없어서 삼봉을 터치하러 갈 때는 매우 예의주시해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세 좋게 돌파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죠. 참 오늘이 치고 나갔어야 될 날인데 이 금리 때문에 어떻게 움직여질지는 조금 고민이 되지만 이제부터는 바이오 섹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조금 조정을 준다면 어쨌든 코스닥이 갈 때는 바이오가 앞서서 갈 수 있다. 오늘은 반도체가 좀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뭐 조정 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시총상위 나래비를 세워야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굳이 저 아래 종목에서 나만의 시나리오를 짜시는 것보다는 시총상위 종목군들 안에서 자기 차례가 왔었을 때 뭐 작은 나만의 뉴스가 뜬다면 바로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저께 펩트론 강하게 움직였죠. 알테오젠 돌파했죠. 그리고 리가캠도 다음 자기 차례 이제 왔으면 나도 이제 다음 차례는 나는 되지 않을까? 요런 좀 기간 조정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이제 나도 가볼 거야라고 이제 눈치를 보면서 어저께 이제 나도 출발해 볼까 했었던 종목들이 있다면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티슈진,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이 조금 자기 차례 다음 시총 순위로 쓰는 내 차례야라고 외치고 있고요. 아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것은 한올 바이오파마 좀 무겁지만 큐로셀 그 자리에 뚝 하고 있습니다. 큐로셀은 말씀드렸지만 좀 요럴 때는 보초병 보내시고 출발할 때는 조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올라갈 때 거론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제약바이오 대응을 해보시고 바닥권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는 추가로 얹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겠으나 바이오도 분위기는 살아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죠. 폴더블 가겠습니다. 이제 폴더블 폰 바꿀 의향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함 차장님. 진짜 애플의 폴더블 폰, 아이폰의 폴더블은 정말 꿈 같은 얘기였는데 뭐 거밍치의 이런 막 코멘트 들어보니까 정말 뭔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네, 다음번에 스마트폰을 바꿀 땐 폴더블로 저는 바꿀 겁니다. 네. 이제 노안이 와서 이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화면이 큰 게 필요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쓰는 걸 보니까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큰 화면도 필요하고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폴더블이 좀 활용성이 높다라는 것이 저도 옆에서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화면이 2분할이라든가 화면을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충분히 다음번에는 폴더블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것은 저의 스탠스고 이제는 아이폰도 애플도 출시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지금 시장은 정말 못 갔었던 섹터에서 작은 호재만 등장해도 그쪽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시장 분위기와 잘 맞물려 있는 것이 플렉서블 OLED 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넴텍과 관련돼서는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이틀 동안 많이 오늘 아침까지 많이 들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더블을 접을 때 이 접는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안에서 주름지는 것과 더 얇게 이렇게 만들 때 내부 힌지가 중요한데 거기에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봤었을 때 앞으로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종목들이 쭉쭉쭉 있죠. 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초기에는 남들 다 아는 그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많이 움직였던 종목과 지금 이 바닥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 종목들,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땐 파이nem텍의 대장이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덕산레오록스, UTI, 울트라싱글라스라고 해서 이쪽으로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폴더블 필름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좀 주가 움직임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하지만 바닥권에서 눈여겨볼 수 있겠다 한다면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폴더블형 그 필름 제품이거든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함께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이nem텍, 이노스 첨단 소재, 덕산 레오룩스, UTI 등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폴더블 폰 주식하려면 폴더블 폰 좋지요. 화면 크면 좋지요. 네, 노안 때문에 맞아요. 폴드 6 쓰고 계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폴드 7 좋아 보인다는 뭐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생각보다 많이들 쓰고 계시네요. 네네. 자, 그리고 함 차장님의 삼봉이 자꾸 귓전에 맴돈다고. 삼봉 키워드.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국채금리만 멀쩡했었으면 오늘 세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100% 신뢰가 갈 때 50%만 적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전통적으로 그랬다라는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봉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기도하듯이 저희 삼봉의 키워드 너무 맹신하지는 않지만 참고용으로 보고 일단 국채금리가 오늘은 불편하긴 하다.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로봇이네요. 오늘장의 키워드로 로봇. 어제 로보티즈가 의미가 있었나요? 의미를 네. 부여할까요? 뭐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컨셉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즐기고 추가 매수는 쫓아가기보다는 쫓아가려면은 빠질 때 눈여겨 지켜보고 있어야 쫓아갈 수 있거든요. 첫 박자에 타야지 이제 관리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떨어질 때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이다. 특히 강했었던 종목들이 21선 깨지면 손절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21선 깨지면 더 눈동자를 크게 놓고 보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눈여겨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로봇 섹터였고요. 또 하나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된 섹터들 눈여겨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를 이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런 종목들 중 군에서 종목군들이 잘 만들어지는 섹터가 로봇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 로봇을 슬쩍 흘렸었는데 어제 이제 그런 명분이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보티즈 오픈AI에서 자체 개발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 뉴스. 앞으로 이런 뉴스들이 다양한 기업들에게서 즐비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로봇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봇은 또 하나는 이제 이재용 회장님과 관련돼서 투자 뉴스가 나올 때 삼성의 방향성이 로봇에 있다는 것 또한 맞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한 뉴스가 나올 것이다.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자리에서 한번 반등을 만들어냈어야 될 자리에서 딱 타이밍 좋게 만들어낸 것이 전반적인 로봇 섹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로봇주들은 저는 오늘의 관심 섹터로 가져오기에 손색이 없었다.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딱 그것과 맞물려서 오늘과 맞물릴 수 있을 만한 주가 흐름이 어저께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로보티즈 어저께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이 많아요. 그리고 네. 자리도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뭐 내 편한 종목 취임에 맞게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휴림 로봇입니다. 최근에 뭐 트윈이와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런 것과 키워드가 잘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로봇은 국가에서 뭐 로봇 테스트필드 기술 개발 국책 사업 과제에 여기 선정된 기업이다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고요. 그래도 좀 시총이 커야 맛이 나잖아라고 네. 하신다면 두산 로보틱스도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과 각 섹터 종목에 대한 의견 나눠봤네요. 삼봉이 뭔가요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채널 앞쪽으로 유튜브 들어오셔서 돌리시면 그 바이오 부분에서 얘기할 때 해주셨으니까요. 한 번 더 다시 보기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봉 함정남 차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